새벽 무렵 유럽의 에너지 전문 기자들이 올린 분석 보고서가 아시아 군사 전략 커뮤니티까지 번져오면서 업계 전체가 순간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터키 녹색 수소, 바로메탄 열분해 기반의 초저가 수소 생산 기술이 확인됐다는 해외 기사가 올라오자 국제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뉴스가 일반 에너지 기술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흔들어 놓은 이유는 보고서의 제목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전략 에너지 질서의 재편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에너지 전문지와 유럽 현지 분석기관 두 곳은 한국이 확보한 생산 단가, 즉 킬로그램당 900원대 터키 녹색 수소가 장기적으로는 군수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흔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석유가스가 아니라 에너지 밀도 대비 비용 효율, 탄소 배출 이력, 공정 폐기물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등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소들이 수소 경쟁 체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놀란 부분은 한국이 개발한 공정이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정치적이나 전략적 카드로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이 주목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국이 확보한 터키 녹색 수소 공정의 부산물인 탄소 고형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탄소 고형물은 군수 산업에서 고강도 부품, 내열 소재, 방열재, 고급 탄소 복합 소재로 연결되며 방산 선진국들은 이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미국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데 한국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고체 탄소를 저비용이면서 대량을 생산이 가능한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정제된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한국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방산 소재 공급망을 동시에 쥘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확보한 핵심은 단순한 공정 효율이 아니라 군수 산업에서 바로 활용되는 탄소 응용 소재의 품질 안정성이었습니다. 해외 매체가 보도한 내용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연구진이 고체 탄소를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정밀 소재로 전환하는 후처리 공정까지 이미 실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탄소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강철보다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항공기, 미사일, 전투 차량의 고열차 폐자에 복합재 프레임, 스텔스 코팅까지 연결됩니다. 미국이 초음속 항공기나 극초음속 무기에서 탄소계 복합재 확보 때문에 생산 지연을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터키 녹색 수소 제조 과정에서 균일 입도의 탄소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산기업 엔지니어들은 이를 보고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렵던 탄소 결정을 반응로가 스스로 만들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한국이 이 공정을 확대하면 탄소 소재의 단가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군수용 탄소 복합재는 킬로그램당 수십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한국 공정에서는 기존 대비 23에서 41% 낮은 비용 구조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됐습니다. 단순 수소 기술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약점이었던 탄소 소재 수급까지 해결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 군수 산업의 병목 중 하나였던 고성능 복합재 수급이 안정되면 차세대 전투기, 미사일, 드론, 차량 플랫폼 개발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한국이 탄소 소재까지 국산화하면 F-35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 패트리엇 등 서방 무기의 생산 속도가 제한되는 탄소 공급 병목을 한국은 비껴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이 병목을 직접 돌파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고순도 탄소의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유럽은 자체 생산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소 생산 공정의 부산물로 이 소재를 확보하며 군수 산업 전반의 가성비를 뒤바꿀 수 있는 기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분석기관에서는 이 기술을 보고 수소의 가격이 아니라 전략 소재 경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이 터키 녹색 수소 공정을 아시아 전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벨트가 약화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수소 시장은 에너지보다 규범 표준 인증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생산 단가와 배출량 기준을 국제 규칙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미국은 자국 기업 중심의 기존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전략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터키 옥색 수소를 성공시키면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 표준을 따라가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마다 미국의 규격, 정책, 허가 체계를 읽어가며 따라잡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은 국제 에너지 기준을 한국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최초의 공정입니다. 유럽 매체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더 빠르게 돌변했습니다. 에너지 기술로만 보던 한국의 성과가 전략무기급 소재 공급 경쟁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매체 두 곳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독일, 일본의 기존 탄소 복합 소재 제조 단가를 최대 40%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은 즉 한국이 수소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군수 산업의 지하 근육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정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층 더 예리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사용하는 반응로의 온도 조절 방식, 메탄 분해 속도와 고체 탄소 회수율, 공정 운영 단가의 구성 등이 해외의 기존 설비 운영 방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응로 내부에서 탄소 침적을 억제하고 생산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설 유지 비용을 낮추는 기술은 독일 공정 엔지니어들에게도 수년간 풀리지 않던 난제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이 부분에서 기계적 처리보다 반응 조건 제어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삼았고 그 알고리즘이 공정 비용을 절감한 핵심 변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해외 전문지들은 한국의 방식이 기존 터키 옥색 수소 공정보다 최대 27% 낮은 운용 비용을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아시아형 수소 경제 기반 기술을 개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기술 데이터를 검토한 뒤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력, 병참, 군수 소재, 전략 자원 확보 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에너지 방산 융합 기술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긴장시킨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유럽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은 수소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태 유지하던 수소 공급망 전략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정책, 규제, 기술 장벽을 기반으로 국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터키 옥색 수소 공정에서 보여준 성과는 그 장벽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저탄소는 전략적 의미가 다릅니다. 경제적 경쟁이 아니라 국제규범의 기준을 한국이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언론 두 곳은 이 대목에서 한국을 새로운 규칙 제정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영향력 벨트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기술적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공개되자 한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방산, 조선, 반도체에서 보여준 산업적 집요함이 이제 에너지 전략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수익을 넘어 한국이 방산, 에너지, 전략 소재를 묶은 새로운 패권 벨트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속도, 원가 구조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동맹국 병참 체계까지 한국 방식을 기준으로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이미 실증 단계까지 끌어올렸으며 일부 국방 연구기관은 터키 옥색 공정을 기반으로 군수용 복합 소재 대량 생산 체계와 연결하는 구상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보가 에너지를 넘어 군사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1일 미국보다 뛰어난 공대공 미사일 영상입니다.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 간섭 없는 공대공 미사일에 자주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권,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국가기술력 도약의 분수령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에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마지막 방패이자 창입니다. 초음속으로 펼쳐지는 공중전에서 이 미사일 한 발이 조종사의 생존과 승리를 좌우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군은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외국 미사일에 의존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실전으로 검증된 무기들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자 한국항공전력의 완성에 필수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곧 베일을 벗을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숨겨진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실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사일과 미국, 유럽,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국제 입찰에서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구도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방산 수출 분야가 열린다는 의미인데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겉으로는 이제 막 시작되지만 물밑 작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착수 전부터 핵심 기술 연구가 선행되어 온 덕분에 사업이 시작되면 5년에서 7년 안에 개발 완료도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서도 공개될 정도인데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적외선 탐색기, 시커, 데이터링크 등 관련 기술들을 미리 개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KF-21의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공군이 외산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독자 개발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몰랐던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공군 전력이 워낙 낙후되어 있어 미국이 제공한 구형 사이드와인더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제 미사일은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싸고 신뢰성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전투기에 외국산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을 꺼렸으므로 굳이 우리 돈과 노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해 하늘로 띄웠고 FA-50 경공격기도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에 우리 미사일을 달아야 한다는 자성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수출을 허가한 구형 미사일을 장착하려 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끝내 거부하면서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 자립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부득이하게 유럽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의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KF-21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외국 기술 의존입니다. 아이리스-T는 AIM-9X 사이드와인더보다 기동성이 우수한 등 성능이 뛰어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20년 넘은 만큼 탐색기 기술이 낡았고 가격이 AIM-9X보다 더 비싸며 독일산이라 분쟁 지역 수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리스-T는 훌륭하지만 완벽한 해답은 아니란 것입니다. 즉 한국형 전투기를 세계에 팔고 우리 공군을 미래전에 대비시키려면 우리만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프랑스가 미티어가 있음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카 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했듯이 이제 한국도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든 방산무기 개발이 그렇듯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기술 과제 하나가 바로 적외선 탐색기였습니다. 적의 열신호를 쫓는 인우는 미사일의 명중률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한국은 과거 이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상당한 기술 격차를 겪었습니다. 1990년대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공 개발 당시 러시아 이글라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으나 이후 꾸준한 연구로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해군 함대공 미사일 해공 등의 국산 적외선 탐색기를 적용하며 국내 기술을 축적한 것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기 발사용 미사일은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해 개발 초기 난항이 있었는데
특히 소형 냉각 기술이 난제였습니다. 민감한 적외선 센서를 미사일 내부에서 지속 냉각해야 하는데 초기 국산 냉각 펌프들은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밤낮을 바꿔가며 개발에 몰두한 연구진은 시행착오 끝에 신뢰성 높은 초소형 스털링 냉각 펌프를 마침내 완성했고, 이로써 탐색기가 장거리 비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흥미로운 비화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초소형 냉각 펌프 문제를 의외의 계기로 해결한 일인데, 주인공은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가 드론용 열상 장비를 국산화하려 할 때 캐나다의 수출 금지로 어려움을 겪자 한국 업체들이 초소형 냉각기를 튀르키예에 공급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직면했던 기술적 문제도 함께 극복되었습니다. 즉, 튀르키예를 도운 대가로 한국이 핵심 해법을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추진 로켓, 신형 폭발탄두, 데이터 링크 등 수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모두 이미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명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약칭 SRAM-2입니다. 성능은 현존 최고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겨냥하면서 일부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에선 이를 5세대 현역 미사일보다 반발 앞선 5.5세대급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로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그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그럴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기동성입니다. 이 미사일은 급기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LIG-X1의 해공 미사일에 적용된 2단 스트라이크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양력을 얻는 설계인데요. 또한 꼬리 날개를 키워 순간 회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추진체를 견딜 수 있도록 로켓 연소관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보강하여 최소 50G 이상의 중력 가속도에서도 견디며 목표를 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M-9X나 아이리스-T 등 서방 최신 미사일 이상의 민첩성입니다. 또 한국산 미사일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눈이 한층 똑똑합니다. 경쟁 미사일 대비 2~3배 높은 해상도에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서도 표적을 식별할 수 있고, 적의 플레이어 같은 미끼에도 쉽게 속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방식이 초점면 배열 방식인데요. 이 탐색기는 별도 스캔 없이 실시간 열 영상을 얻어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목표를 점이 아닌 영상으로 추적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 표적도 포착할 수 있어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급 탐지 능력을 발휘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개선된 소형 냉각 장치가 더해져 장시간 비행에도 C커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 교전 능력도 뛰어난데요. SRAM-2는 발사 후 라곤 능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발사 후에도 표적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아 초반에 탐색기가 직접 보지 못한 표적도 끝까지 추적하는데, 이를 통해 아군 전투기 뒤쪽에 있는 적이나 보이지 않는 표적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멧 조준기와 연동되어 조종사가 측면이나 후방의 적기를 향해 시선만 돌려도 미사일이 그 방향으로 발사되어 표적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광각, 오프보어 사이트, 교전 능력과 데이터 링크 유도는 현대 공대공 미사일의 필수 요소이며 한국형 미사일도 이를 완벽히 구현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형 미사일은 나토 표준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KF-21뿐만 아니라 F-15, F-16, FA-50 등 다양한 전투기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AIM-2000 미사일과 동일한 장착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사이드와인더 계열을 운용하는 플랫폼이면 추가 개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 전투기 운용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무장 패키지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방권 전투기에서 AIM-9X를 사용하는 전투기는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종합해보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M-2는 미국 AIM-9X와 유럽 아이리스-T에 필적하거나 일부 능력은 앞서는 야심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외산 무기를 들여올 때 겪는 제약 없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개량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인데요. 현재 FA-50은 미국의 제안으로 구형 AIM-9L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만 장착 가능한 실정인데, 만약 한국산 SRAM-2를 달게 된다면 작지만 강한 전투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 등 FA-50 도입국은 AIM-9X 같은 최신 미사일 통합을 강하게 원해왔는데,
이젠 한국이 자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FA50의 수출 경쟁력은 배가 될 것이고 구매국은 미국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최첨단 무장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적 영향도 막대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센서, 추진기관, 항법 제어, 전자전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를 개발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은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 인력을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적외선 센서나 데이터 링크 기술은 추후 다른 유도무기나 감시 장비 개발에도 활용되어 기술 파급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한데요. 요컨대 군사적으로는 한국 공군의 자주적 전력 완성으로 안보 이익이 증대되고 산업적으로는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 축적과 수출 기회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3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가을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곧장 체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약 4,359억 원을 투입하여 203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KF-21에 장착하는 것이 공식 목표입니다. 앞으로 7, 8년간 시제 제작, 시험 발사, 전투기 연동 시험 등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2년경 완성된 미사일이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2035년까지는 양산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한국 공군의 표준 무장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시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만이 독점하다시피 한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 한국이 합류하는 만큼 세계 각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 향후 또 다른 K방산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건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남중국해를 보십시오. 필리핀도 베트남도 중국이 말뚝 박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다들 중국 눈치 보며 숨죽일 때 오직 우리만이 당장 나가라고 외쳤고 실제로 쫓아냈습니다. 중국의 무자비한 팽창 역사상 최초의 후퇴. 이걸 해낸 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강국임을 만천할 증명한 역사적 쾌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해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바다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잠수함과 레이더의 격전지이자 수도 서울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당에 중국이 2018년부터 슬그머니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걸 연어 양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밥 주는 곳에 고성능 레이더와 수중 센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서해 해양 데이터를 훔쳐가는 유령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7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이 그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스스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철수를 예고한 지 정확히 2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의 계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봐야 합니다. 덩치 큰 중국이 그것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한국의 요구에 맞춰 구조물을 옮기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한국군의 탐지 자산과 대중국 압박 전략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물리적으로 밀어낸 현대 해전사에서 보기 드문 쾌거이자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해외 군사 전문지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대일 지경입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 지정학 분석지 더 디플로맷의 최근 논조를 분석해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외신들은 이번 중국의 구조물 철거를 두고 한국형 A2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상대로 인공섬을 짓고 군사 기지화하는 일명 양배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겹겹이 포위해서 상대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전술인데 이 방식이 서해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의 분석관들은 중국이 설치한 이 관리 플랫폼이 사실상 고정형 소나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잠수함이 다니는 길목에 고정된 청음기를 박아두면 우리 잠수함이 언제 출항하고 어떤 스크류 소음을 내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이 구조물의 군사적 전형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중국 측의 은연중에 내비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군에게
위치가 다 털리고 전자전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깡통 구조물을 유지하느라 외교적 마찰을 빚느니 차라리 빼는 신용을 하며 실리를 챙기는 계산을 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살라미 전술은 마시는 소시지를 얇게 썰어 먹듯 도발을 아주 잘게 쪼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영역을 점식하는 중국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처음에 민간어선, 다음엔 양식장, 결국엔 군사기지를 앓았기에 대응할 명분조차 뺏어버리죠. 가랑비에 옷 젖듯 서해를 통째로 삼키려던 그들의 검은 속내가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중국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영해를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는 전술을 과거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애매한 구역에서도 해양 경계획정 협상과 연계하여 강력한 철거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세계 구조물 중 가장 핵심인 관리 플랫폼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관리 플랫폼은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뇌에 해당합니다. 뇌를 뽑아내면 남은 양식시설 2개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사국이 발표한 이동 경로를 보면 이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엄청납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과 겹치는 핫스팟이었지만 북쪽으로 250km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한반도 작전권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연어가 더 잘 잡히는 곳으로 간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서해 감시망을 구축하려던 중국이 고작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그 비싼 구조물을 옮긴다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탐지 기술과 미사일 전력이 서해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결과이자 중국이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한 이웃이 아닌 껄끄러운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고철덩어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패권의 무게중심이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관리 플랫폼이라는 핵심 두뇌를 250km 뒤로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박수만 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남겨진 소위 설란이로 2호라고 불리는 심해 양식시설 2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것이 순수한 민간업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전에서 데이터는 곧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해상 민간 시설이 인민해방군의 수중 만리장성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물고기를 키우는 그물망처럼 보이지만 그 하단부에는 해류의 온도, 염분 농도, 그리고 잠수함의 스크류 소음을 수집하는 고정형 소나 어레이가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바닷속 환경 데이터는 잠수함이 숨을 곳을 찾아내는 지도가 됩니다. 중국이 남겨둔 2개의 시설은 뇌는 빠졌지만 여전히 신경망처럼 작동하며 우리 서해 해양 정보를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위산업의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 구조물 하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로 약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3개를 운영한다면 조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철수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랫폼을 뺐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구조물의 효용성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최신형 수중감시 체계와 무인 수상정들이 이 지역을 24시간 스캔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은밀한 데이터 수집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나 체계는 중국의 구형 센서보다 탐지 거리가 2배 이상 길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4배 이상 빠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싼 장비가 한국군의 타겟팅 훈련용 표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선택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해양안보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는 한국 해군이 최근 서해에서 보여준 작전 패턴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는 경고방송을 하고 쫓아내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의 무인 전력을 활용해 중국 구조물 주변을 포위하듯 감시하며 역으로 중국 측의 통신 주파수를 분석하는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뉴스는
이유는 한국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전자전과 감시자산만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한국의 방산기술이 실전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사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와 센서가 중국산 장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물량 공세도 한국의 정밀한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이 구조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해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지나가는 생명선이자 경제 대동맥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곳에 알박기를 성공해서 잠정조치 수역을 자신들의 내처럼 만들어버린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가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반도체 수출길이 중국의 허락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톨게이트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구조물 이전은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목줄을 지려던 중국의 소나기를 쳐내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철수할게라는 중국 측의 반응은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그들의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양 경계획정 협상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본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입니다. 중국의 구조물은 고정되어 있어 위치가 노출되면 전시에는 5분 안에 파괴될 수 있는 고정 표적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군이 서해에 배치하고 있는 차세대 감시자산들은 이동형이고 무인화되어 있어 탐지가 어렵습니다. 한국 현구축함에 탑재될 통합마스트 기수가 해양 무인체계의 결합은 서해라는 좁고 복잡한 바다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발휘합니다. 중국이 250km 북쪽으로 도망가듯 구조물을 옮긴 것은 한국군 감시자산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250km를 물러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감시망은 그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개의 구조물, 일명 연어 양식장이 철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뇌를 잃어버린 몸통은 한국군의 감시 아래서 아무런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녹슨고철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14일 중국 회색지대 전략이 한국에서 망한 이유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상대국이 대응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가스라이팅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서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이 건드려왔던 동남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는 점이며 우리는 그들이 설치한 고철 덩어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이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과 무인 수상전 기술은 서해와 같은 복잡한 해역에서 중국의 전략을 파해야 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차세대 해양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스텔스 선박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서해상의 모든 불법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무력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깔아놓은 회색지대 전술의 핵심은 10억 원짜리 고속정으로 1조 원짜리 이지스함을 묶어두겠다는 가성비의 비대칭에 있는데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무시무시한 해답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미 국방부조차 성능에 경악했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과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가 그 주인공인데 이는 더 이상 우리 장병이 직접 위험하게 배를 타고 나가 중국 어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뉴스는 최근 한국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했던 기술을 이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파해하는 해상 드론 스웜 전술로 진화시켰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해검3의 경우 최대 시속 40노트의 속도로 파도를 찢으며 달려가 20km밖에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해외 비교 시험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6발을 쏘아 6발 모두 명중시키는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비미국산 무기체계 최초로 미 국방부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성과입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불법 부표를 띄우거나 민병대 선박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수십 척의 AI 무인 수상정을 출격시켜 그들을 포위하고 경고방송을 송출함과 동시에 타격 준비까지 마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장병은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중국에게는 너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타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감시체계의 치밀함인데,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군집 시스템은 악천후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해 전역을 30cm급 해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0cm 해상도라는 것은 우주에서 바다 위 중국 선원의 밥그릇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과거에는 망망대해에서 부표 찾는 게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AI가 위성 사진을 실시간 분석해 몇 분 만에 좌표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양자 레이더 기술은 중국의 스텔스 도료를 무용지물로 만들 게임 체인저라며, 중국이 아무리 어선으로 위장해도 한국의 양자눈을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체계가 갖는 경제적 파급력 또한 엄청난데, 이지스함 출동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무인 수상정은 운영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려 회색지대 전략을 썼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미래 전장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인 체계가 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무인 체계들이 서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중국의 횡포에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K방산의 수출 잭팟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달러를 벌어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수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국이 아무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한국은 그 회색지대를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는 레드존으로 바꿔버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참교육 시나리오는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는 즉각 무인 수상정과 드론을 보내 그 주위를 24시간 빙빙 돌며 초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전 세계 그들의 불법 행위를 생중계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소프트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덤벼든다면 앞서 언급한 비군과 같은 정밀 타격 체계가 언제든 그들의 선박을 수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규탄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들어간 위성이 감시하고, 우리가 만든 배터리로 움직이는 드론이 추적하며, 우리가 코딩한 AI가 제압하는 이 완벽한 기술적 독립의 서사는 한국인이 왜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는 순간 그곳은 그들의 야욕이 수장되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임을 만천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또 무엇을 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악몽을 선물해 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해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의 현장이며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의 기술과 자본, 꺾이지 않는 의지로 지켜내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저들이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의 신경을 긁으려 할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으로 그들의 전략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이자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에서 가장 비싼 무기는 무엇이 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답은 전투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전장의 승패를 갈라놓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무인기 시장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능 무인기 경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임무를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 지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손실되는 무인기 수는 전쟁 초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정 임무에 고정된 무인기는 평균 운용 수명이 30% 이상 짧아졌다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반면 임무 교체가 가능한 플랫폼은 동일 기체 기준으로 출격 효율이 최대 2.6배까지 높아졌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매체들이 동시에 주목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그동안 민항기 이미지가 강했던 이 기업이 무인 전장의 구조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점에 외신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국 군사분석 매체는 한국이 선택한 개방형 무인기 구조를 두고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쟁 운영 비용을 무너뜨리는 설계라고 평가했고, 미국 방산 전문 매체 역시 이 모델이 확산될 경우 기존 무인기 시장 가격 구조가 최소 25% 이상 붕괴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체결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사업의 총 연구비는 약 193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유사 개념의 무인 플랫폼 연구에 투입되는 단일 연도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개념 검증 단계가 아니라 실증과 적용을 전제로 이 구조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인기 체계는 용도별로 완전히 다른 기체를 요구했습니다. 정찰용, 전자전용, 타격용 각각 별도의 생산 라인과 유지 체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은 제작비가 아니라 유지비였습니다. 해외 방산 시장 자료를 보면 무인기 한 기체의 생애주기 비용 중 약 60%가 운영과 정비에서 발생합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개방형 구조는 이 비용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의 표준 기체를 대량 생산하고 임무 장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왜 위협적인지는 생산 단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해외 분석에 따르면 표준 기체 기반 모듈형 무인기는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체 단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최대 35%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 인력 축소 효과까지 더해지면 부대 단위 운용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이미 서방 일부 국가에서 시험 운용된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한국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또 다릅니다. 이번 사업이 국방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무인체계 계열화 정책의 첫 실질 적용 사례라는 점입니다. 문서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체 구조와 개발 일정이 공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9년까지 기술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험 단계 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구조는 기존 무인기 개발 프로그램과 병행 적용될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흐름을 한국 특유의 개발 방식과 연결해 분석합니다. 완성형 무기를 만든 뒤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부터 국제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접근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소는 납기 준수율입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방산 수출 사업에서 한국의 납기 준수율은 95% 이상을 유지해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될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사업은 무인기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운영하는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이미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왜 이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실전화하려 하는가? 그 답은 이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기체계의 구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왜 이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설계를 통해 무엇을 선점하려는지가 숫자와 현장 데이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무인기의 핵심은 모듈화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구조는 임무 장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무인기 기수 자체를 빠르게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이 구조를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수에는 센서, 항전 장비, 통신계, 전력 분배 계통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듈화하려면 단순 체결이 아니라 전자식 인터페이스 표준화, 데이터 버스 통합, 전력 자동 인식 기술이 동시에 확보돼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서 주목받는 지점은 바로 이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임무 장비 교체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무인기 대비 최소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무인기의 경우 임무 변경 시 평균적으로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이 걸리지만 개방형 구조에서는 현장 기준 30분 이내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동일 기체가 하루 안에 정찰과 타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곧바로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해외 방산 자료에 따르면 중형급 무인기 한 대를 신규 도입할 경우 기체 가격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임무별 기체를 각각 갖추면 전체 비용은 2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하는 구조는 기체는 공용으로 쓰고 임무 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 전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비를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는 효과가 더 큽니다. 동일 기체를 운용하면 정비 부품 종류가 줄어들고 교육 인력 규모도 함께 감소합니다. 해외 분석에서는 부대 단위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최대 40%까지 절감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K모사 정책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무인체계 계열화 정책은 단순히 여러 무인기를 묶는 개념이 아니라 구조적 표준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번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은 그 정책이 실제 기체 설계로 구현된 첫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점을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 표준을 선점한 국가가 향후 무인 전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이 선택한 파트너 구성이 의미심장합니다. LIG 넥스원은 무인기용 센서와 무장 통합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리얼타임 비주얼은 무인 체계용 시뮬레이션과 가상시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은 전자식 구동과 체결 장치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 하청 구조가 아니라 실제 무인기 운용 환경을 전제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조합이 아니면 기수 모듈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기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항공이 현재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으며 정찰, 전자전, 미끼, 정밀 타격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개방형 구조가 적용되면 동일한 편대 내에서 무인기의 임무 구성이 실시간에 가깝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실현될 경우 유인 전투기 한 대가 통제할 수 있는 전장 범위가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 역시 모듈형 무인기 개념을 연구 중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기체 내부 구조 변경 없이 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별 표준이 달라 통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 주도로 표준을 만들고 이를 실제 양산 구조까지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한국 방산이 그동안 쌓아온 빠른 개발과 안정적 양산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개발 비화 측면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이 무게중심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술을 교체하면 센서 구성과 무장에 따라 무게 배분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행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기체 내부의 자동 무게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은 비행 전 자동으로 무게 분포를 계산해 제어 로직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유인기에서 일부 적용되던 개념을 무인기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은 무인기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무인 전력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구조 경쟁을 동시에 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성능으로만 승부하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가장 어려운 영역을 먼저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종합해보면 대한항공의 선택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력은 기존 무인기 몇 기를 수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쪽에 서느냐 아니면 기존 규칙에 맞춰 따라가느냐의 갈림길에서 한국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8일 미국의 그레이 이글, 한국에서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중동, 아시아, 유럽 시장에 무인기 경쟁에 단숨에 뛰어드는 길을 미국 스스로 열어준 셈이니까요. 이 관점은 미국 내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드론 운용 환경에 맞춰 국방 획득 시스템 절차를 크게 축소하며 해외 협력 국가의 무인기 공동 사업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고성능 방산 품질을 가진 검증된 생산 플랫폼으로 분류됐고 그 사실은 미국 육군 장관의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생산 속도를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중 가장 큰 요소가 무인기라고 말했고 동맹국 중 드론 생태계 확장이 가능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이 분야의 협력 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FA-50, K2, K9, 천무와 같은 장비들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며 생산 속도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규모 양산 속도는 유럽 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 능력이 미국이 한국의 그레이글, STOL 생산을 맡긴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무인기 시장 전망도 이미 한국의 기회를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현대전 시나리오에서 유인기 비중은 줄고 무인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30에서 50년 후에는 전체 비행체의 절반 이상이 무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국내외 분석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무인기 시장만 2032년에 약 3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 MRO를 포함하면 1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미국의 핵심 기업이 한국을 선택한 사건은 기술, 경제, 군사 세 축 모두에서 충격적인 반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파격적인 장면은 그레이글 STOL의 세부 구조가 공개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의 기준으로 개발하는 무인기인데도 데이터 링크, EO, IR 센서, ASA 레이더, 엔진 제조, 기체 조립, 착륙 장치, 연료 개통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한국 기업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짜여 있었습니다. 즉, 플랫폼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실체는 한국이 만든다는 구조였고 이건 전 세계 어떤 동맹국에게도 허용된 적 없는 수준의 생산 주도권이었습니다. 미국이 MTCR에 묶이지 않는 플랫폼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해외에선 매우 의미 있는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인기에는 수출 제한이 걸리지만 미국 플랫폼을 한국이 생산하면 그 제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는 셈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 중동, 아시아 각국으로 6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이미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었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15조 원의 직접 수출, 100조 원 규모의 장기 MRO 시장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 이걸 국가급 이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무인기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중대형 드론의 기술력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무인기 시장에 한국이 갑자기 중심부로 들어가는 그림이 등장한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한국이 유인기, 지상장비, 탄도체계에서 만든 방산 신뢰도가 결국 무인기로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고,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인기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GAASI가 한국 내 파트너사를 찾기 위한 실세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한국형 글로벌 무인기 생산체제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GAASI가 한국 파트너사 실사 일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면서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기술 요구 조건과 생산 배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그레이 이글 STOL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기존 MQ-1, MQ-9 계열이 대형 활주로 중심이었다면 STOL 버전은 150에서 20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설계돼 도시형 전장, 해안선 전개, 산악지대 운용까지 고려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즉, 기존 미국 무인기가 커버하지 못한 회색지대 충돌 영역을 한국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열리는 셈입니다.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플랫폼이 향후 한국군 정보, 정찰, 표적 획득 임무와 연계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활용하는 소형과 중형 드론 전력에 대응하는 압도적인 고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존 송골매가 레거시 센서를 기반으로 한 정찰 중심 모델이었다면 그레이 이글 STOL은 A사 전천후 레이더와 고해상도, EO, IR 센서를 결합해 탐지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됩니다. 업계에서는 탐지 거리만 기존 군단급 무인기의 2~3배 수준으로 예상하고, 레이더 해상도 역시 기존 한국 중형 무인기 대비 최소 1.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핵심 구성품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는 이미 A사 레이더 국산화를 통해 KF-21용 레이더 시제품 성능을 확보한 경험이 있고, EOIR 광학 계열에서도 LIG 넥스1이 중형 전투기급 센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 기술들이 그레이 이글 STOL의 모듈식 센서 베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겁 장비와 착륙 충격 흡수 장치 역시 한국 중견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 이 부분에서도 국산화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 주목되는 기술은 엔진입니다. GAASI가 사용하는 로터 터보프롭 계열 엔진 중 일부는 이미 기술 이전 가능성이 검토되는 구간이며, 한화가 4,500파운드 HAF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형 터보팬 가공 역량이 무인기 엔진 체계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형 중형 무인기 엔진을 파생 개발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한국 항공 소재와 부품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AASI가 요구하는 기준은 미국 국방부 MIL 표준을 통과하는 수준인데, 이를 충족하면 해당 중견 및 중소기업은 미국, 중동, 유럽 물량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증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 중 항공 표준 부품 국제 인증까지 가진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들의 기술 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더 의미 있는 장면은 GAASI의 내부 요구가 단순 제조 수준이 아니라 시험평가센터 구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평가는 그동안 미국 본사에서 직접 수행해야 했던 영역으로 해외 파트너가 주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험 설비가 구축되면 기체 피로 시험, 엔진 내구 시험, 환경 적응 시험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개발 속도가 최소 1년 단축될 거라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 이글 STOL은 한반도 지형과 상륙 작전 대비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산악 지형, 연안 환경, 기상 조건을 테스트하는데 최적의 시험장이 됩니다. 한국이 미국 무인기 공동 개발에 실질적 베이스 캠프로 자리 잡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혼자서는 중국, 러시아 저가형 무인기 공세에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압도적 생산력, 단가, 품질 속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 핵심 결과물이 바로 그레이 이글 STOL의 한국 생산입니다. 유럽과 중동 다수 국가들은 MQ-9 계열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미국 승인 절차가 복잡해 구매 진입 장벽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생산 MRO 거점이 한국으로 고정되면 조달 속도, 유지비, 군수 지원에서 한국이 사실상 가장 매력적인 공급국으로 부상합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유럽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드론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 규모가 작고 글로벌 공급망 확장이 어려운 반면 한국은 가격, 품질, 대량 생산세 조건을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미국 무인기 체계에 한국 제조 파워를 직접 결합하는 첫 글로벌 모델을 만든 셈입니다. 제주 남방 해역을 가르며 항진하는 8,000톤급 구축함의 장면이 해외 군사 분석가들의 타임라인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8,200톤, 이지스 전투체계, 수직 발사관 수십 개,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서방 군사 전문 매체들은 즉각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함정이 단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공 범위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수, 그리고 전시 가동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검증된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공개된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순위가 주는 울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평가에서 제외됐고 오직 재래식 전력으로만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위, 그 뒤를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자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위치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주목한 건 순위보다 맥락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수준의 국가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6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현대군사 전함 디렉터리는 2025년 세계 해군력 평가에서 한국을 5위로 분류했습니다. 보유 수상함은 160척 이상, 단순 숫자만 보면 북한이 앞선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배수량과 작전 방영, 그리고 원해 작전 지속 능력을 따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이지스 구축함만 놓고 보면 7,000톤급 이상이 5척, 여기에 8,000톤급 신형 이지스함까지 포함됩니다. 이 급의 함정을 10척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정조대왕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전제로 설계된 이지스 체계는 한 척당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방공 우산을 형성합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은 이 함정들이 연안 방어를 넘어 기동함대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일급 구축함을 운용하는 국가 대비 연간 출동 횟수와 정비 완료율이 높은 편으로 분류됐습니다. 즉 보유만 하는 해군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해군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전력이 겹칩니다. 한국 해군은 총 21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1200톤급 장보고급, 1800톤급 손원일급,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 그리고 3600톤급 최신형까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해외 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구성을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연안 봉쇄와 원해 작전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복수 운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입니다. 공군력으로 시선을 옮기면 분위기는 더 직관적으로 바뀝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 지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한국은 전체 항공기 1592대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됐고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전투기 315대, 공격기 98대, 헬리콥터 918대, 비전투기 261대라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이 숫자에서 해외 항공 전문 매체들이 먼저 확인한 건 기종의 질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59대, KF-16 계열 약 160대, 그리고 F-35A 39대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추 전력만 210여 대에 달합니다. 이 구성은 단순히 많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급기와 중급기가 균형 있게 배치돼 있고 출격률과 유지비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동일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가동률이 높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종이 위에 머무르지 않고 활주로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4대, 공중급유기 4대, 전자전 및 신호정보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지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전투기 숫자보다 이 지원 자산의 조합이 전쟁 양상을 바꾼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정부에서 한국 공군은 단순한 방어 전력이 아니라 작전 전반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부터 F-35A 20대가 추가 도입되고 2028년부터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됩니다. 2032년까지 120대 도입이 계획돼 있습니다.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이 흐름을 매우 현실적인 확장 전략으로 봅니다. 무리한 증강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최고 효율 구성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강해졌고 그것을 유지하는 구조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수십 년간 쌓인 운용 경험, 납기지연 없는 생산, 실전 기준의 훈련 데이터가 쌓여서 나온 합계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은 예상 가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움직일지 계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전력이 어떻게 구성됐고 왜 같은 숫자라도 다른 나라와 평가가 달라지는지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내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군사력의 진짜 무게가 수치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한국 군사력이 단순히 늘어나는 해가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해입니다. 2025년까지가 기존 전력을 다듬는 단계였다면 2026년은 앞으로 수년간 전장을 주도할 신규 플랫폼이 실제 부대에 투입되는 전환점입니다. KF-21은 2026년부터 실전 비행단에 인도되며 이는 전투기한 기종 추가가 아니라 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전, 데이터 링크 기반 교전 체계가 공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뜻합니다. F-15K와 KF-16이 전력을 지탱하는 가운데 KF-21의 투입은 가동률과 정비 속도에서 체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은 한국 공군이 만들고 유지하는 전력으로 전장을 관리하는 공군으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즉, 같은 한 대를 띄워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력의 본질인데 2026년은 그 운영 최적화가 국산 체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첫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F-35A 추가 20대 도입은 2028년까지 전력화로 공표돼 있고 그 과정상 2026년부터는 납품 및 전력화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즉, 2026년 공군의 업그레이드는 전투기 숫자 증가보다도 스텔스 타격과 네트워크 기반 교전, 그리고 국산 4.5세대의 대량 편대 운용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하는 구조 전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더 노골적으로 2026년이 바뀌는 해입니다. KDX-3 배치 2 이지스 구축함이 2026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조선사 공식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척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대형 함정 한 척 추가가 아니라 한국 해군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고급 방공 전투체계 플랫폼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원의 기동함대의 방공탄도미사일 대응, 해상 통제에서 작전 여유도가 커집니다. 특히 이지스급 전력은 함정 숫자와 달리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갖기 때문에 인도 시점 자체가 곧 전력 지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6년 전후로 FX 배치 3 충남급의 후속함이 취역 일정에 올라와 있다는 공개 정보가 있고 이는 해군이 구축함만 강한 구조가 아니라 호위함 라인에서도 신형 전투 체계를 연속적으로 누적시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형 호위함은 평시에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대잠 초계, 유사시에는 기동전단의 외곽 방공과 대잠 스크린을 담당하는데 이 라인이 2026년에 한 번 더 두꺼워지면 구축함 전력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해군의 체력이 상승합니다. 결국 2026년의 한국 군사력 상향은 예측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군은 KF-21 인도 개시로 국산 전투기 대량 전력화의 현실 구간에 진입하고 F-35A 추가 전력화 레일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해군은 이지스 전력 인도로 고급 항공 플랫폼의 밀도가 올라가고 신형 호위함 누적으로 기동전단의 생존성과 지속성이 강화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진짜 반전은 여기입니다. 2026년부터는 전력의 강함이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작전계획표 안에서 숫자로 계산되는 신뢰가 됩니다.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건 과장된 위협이 아니라 매번 같은 품질로 반복되는 준비 상태인데 한국전력의 방향이 정확히 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무인 전투기 복합 운영 영상입니다. 작년 말 대한항공 무인 편대기 연구팀 일부가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에서 시제품 엔진과 축소형 기체 모형을 이중 테스트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풍동 시설 결과에 더해 해외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기체 형상과 공기흡 입구 엔진 매칭을 다시 정교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5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의 초도 비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 덕분에 현재 무인 편대기 구상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전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국방홍보원에서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스텔스 기술 시범기 출고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정찰 전자전 공격 등 임무를 자율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 편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종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과 연계할 무인 편대기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무인기는 정찰 감시 임무가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인기를 호위하거나 공격 기만 전자전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 비행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며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 대신 위험 지역에 침투하거나 상대방 방공망을 교란하는 등 전투에서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이면서 동시에 무인 편대기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자료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는데 바로 무인 협업 개념까지 가능한 전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 기만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증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잉이 개발 중인 MQ-28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돌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이 11m, 무게 약 3톤 측면 흡입구로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필요하면 자폭용 탄두 모듈이나 전자전 모듈을 머리 부분에 교체 장착하는 콘셉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그롬이라는 무인 편대기를 공개했는데 이쪽은 최대 이륙 중량 7톤 규모로 더 큰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개발 진척도가 지연돼 소프트웨어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무인 편대기는 어떠할까요? 먼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F-21과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 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닌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로 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 편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간 혹은 무인무인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원활해야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무인 편대기가 전투 중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휘 통제를 받기 전에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의 위치나 전장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 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ADD, 민간 AI 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통합 C4I 시스템에 맞춘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로 개발했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흥미로운 요소는 무인 편대기 속 또 다른 무인기를 사용하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소형 드론이나 디코이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필요시 방출하는 전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술을 적극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몰리냐라는 미니 드론을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도 디코이 드론을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서 써왔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무인 편대기 내부에 소형 타격 드론을 넣어 방공망 앞에서 기만 정찰용으로 쓸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무인 편대기는 결국 KF-21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 같은 무장을 무인 편대기에도 장착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유인기가 굳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인기를 앞세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기가 호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자전, 정찰 임무를 분산 수행하면 조종사는 작전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전 상황에서 상대 레이더가 무인 편대기를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 KF-21의 생존성과 은밀 타격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나아가 무인 편대기들끼리 서로 간 AI로 협업해 스스로 판단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 레이더 탐지 범위에 일부 기체가 들어가 레이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기체가 우회해 핵심 지휘소를 타격하는 식입니다. 이때 통신 지연이나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무인기가 분산형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안과 암호화된 링크가 필수적입니다. 스텔스성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MQ-28처럼 중간급 체급이라도 스텔스 실루엣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내부 무장창이나 램 소재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모형을 통해 KUS-LW라는 콘셉트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그롬이나 미국의 X-45 계열에서 볼 법한 특징을 두루 섞은 모습입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면 전자전 모듈이든 공격 모듈이든 머리 부분이나 내부 창을 교체해 빠르게 임무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여러 작전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은 유지 보수와 운용 교리입니다. 무인 편대기를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무인기는 대부분 자폭 드론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다릅니다. 기체, 엔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고가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은 이를 관리하는 전담 정비 조직이나 부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투입 시 일회성으로 날려버릴 것인지 귀환 후 재활용할 것인지 등의 교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NGAD에 다수의 자율형 무인기를 편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FCAS, 템페스트 등을 통해 유사한 구도를 띌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무인 편대기를 연구 개발 중이며 일본도 자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같은 시기에 맞춰 전력화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세대 5세대 전투기만 보유해온 공군보다 유무인 혼성 편대를 운영하는 공군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며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무인 편대기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 동맹국이나 중소국가는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살 예산이 없다면 유인기 소수와 무인 편대기 다수를 조합해 효율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자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역시 KF-21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 연구에도 별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T-50, FA-50, KF-21을 잇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사이에 쌓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해 단계적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FA-50을 무인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인 편대기가 전력화되면 실제 운용 교리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편대 내 4-5대 무인기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인기를 지키거나 먼저 적진을 뚫고 약점을 찾는 방식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기가 위험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요격에 투입돼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가능해져 대한민국 전술교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 편대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큰 몫을 할 텐데요. 이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KF-21 플러스 무인 편대기 패키지로 제안하면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무인 편대기는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나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와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항공과 ADD, 민간 AI 업체들이 진행 중인 물밑 협업을 통해 극비리의 미국 사설 풍동 시험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국내 시험 비행 성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보유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